암개미 백사모가 페로몬을 발한다. 벨록항 앞에 있는 하얀 게시판은 큰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다. 어쩌면 총각을 다투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지체 없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모두가 그의 말을 믿는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벨록항을 완전히 비우고 길을 떠난다. 탐험 개미들이 전위로 먼저 출발해서 도시를 건설하기에 알맞은 새로운 소나무 그루트기를 찾는다. 불씨가 담긴 돌멩이를 쥐고 왔던 달팽이들은 가까스로 화재를 면한 약간의 알과 애벌레, 버섯과 진딧물 따위를 싣고 간다. 전이 되는 요행이 보통 걸음으로 1시간만 가면 닿을 곳에서 함께 모여 살기에 알맞은 그루터기 하나를 찾아낸다. 백사모는 그 정도 거리면 하얀 게시판 주위에서 벌어질 재앙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루터기에는 벌레들이 갉아놓은 터널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 금당구역과 여왕의 거처까지 나무 속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호는 그 그루터기를 기본적인 툴로 삼아 새 벨록항을 신속하게 건축하기 위해 설계도를 작성한다. 모두가 부지런히 움직인다. 백사모는 초현실적인 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커다란 사냥물과 신기술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원활히 유통되는 넓은 통로들과 불 실험실에서 나온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커다란 꿀뚝, 또 축사며 버섯 재배장이며 실험실에 빗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를 갖추자는 것이다. 백사모는 비록 아직 알을 낳고 있진 않지만 벨록항의 유일한 안개미이기 때문에 재건된 도시의 여왕으로 지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64개 도시를 포함하는 불개미 연방의 여왕이 되었다. 알을 낳지 못하는 안개미가 여왕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알을 낳아서 낡은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는 대신에 백사모가 새로이 생각해낸 것은 열린 도시라는 개념이다. 다른 종의 개미들을 정착시켜서 그들 고유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벨록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여러 종이 섞여 하나로 융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엔 종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던 개미들이 점차 같은 종끼리 따로 모여 살게 된다. 까만 개미들은 아래층의 남동쪽에 정착하고 노란 개미들은 가운데층의 서쪽에, 수학 개미들은 수학의 편의를 위해 위층에, 천막 개미들은 북쪽에 각각 자리를 잡는다. 새 도시 어디에서나 저마다 기술 혁신의 애를 쓰고 있다. 그들의 기술을 혁신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무엇이든 시험하면서 결과를 살핀다. 그것이 바로 개미들의 탐구 방식이다. 불기술자들은 지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커다란 실험실을 만들고 온갖 것을 가져다 태워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물질로 변하는지, 어떤 종류의 연기를 내는지 알아낸다. 그들은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이 잘 붙지 않는 송화기 잎으로 연구실 벽을 덮어 놓았다. 역학 기술자들은 널찍한 방 하나를 마련해서 조약돌로 겜을 놓은 지뢰와 식물 섬유로 몇 개를 결합한 지뢰까지 시험하기 시작한다. 수개미 24호와 7호의 발의에 따라 지하 15층, 16층, 17층에는 미술 작업실이 마련되었다. 그곳에서 개미들은 등딱지에 기호를 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나뭇잎에 그림을 그리거나 풍뎅이 배설물로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수개미 24호는 손가락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전형적인 개미 양식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입증해 볼 생각이다. 개미 문화, 더 나아가서는 벨록항의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이다. 사실 그의 소설이나 7호의 그림들만 놓고 보더라도 지상에서 그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가. 한편 11호는 개미 음악을 창작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곤충들에게 다성부 합창이 되도록 저마다의 소리를 내보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불협 화음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전형적인 개미 음악이다. 11호는 그 모든 소리를 조화시키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폭넓은 음계를 지닌 작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15호는 주방을 만들고 불실험실에서 태운 모든 것들을 맛을 감정한다. 나뭇잎이나 곤충처럼 맛이 좋은 것들은 오른쪽에 놓이고 맛이 없는 것들은 왼쪽에 놓인다. 10호는 기술자들의 방 가까이에 손가락 행동 연구소를 만든다. 손가락들의 기술을 응용하는 것은 정말이지 개미들의 세계에 많은 진보를 가져온다. 하루 만에 1000년의 세월을 벌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다만 한 가지 103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비밀스럽게 활동할 필요가 없게 된 신자들이 도시 곳곳에 공공연히 나타나 점점 더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새 도시로 이주하던 첫날부터 24호는 신자들을 이끌고 하얀 게시판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신성한 기념물을 세운 위쪽 세상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150 백과사전 히포다모스의 유토피아. 기원전 494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의 군대는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와 에페소스 사이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그 뒤로 페르시아인들은 히포다모스라는 건축가에게 도시 전체를 재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도시는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백지 상태에서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기에는 아주 제격이었다. 히포다모스는 그 조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기하학적으로 설계된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 도시의 형태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던 그인지라 단지 도로와 집을 건설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1만 명의 주인의 농, 공, 병 세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상적인 도시를 구상했다. 히포다모스는 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인공적인 도시를 원했다. 도시 한복판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거기로부터 바퀴살처럼 퍼져나간 12갈래의 도로가 도시를 12부분을 나누었다. 도시는 일직선이었고 원형 광장과 집들은 모두 한결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은 없었고 오로지 시민들만 있었다. 연애나 풍류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시인, 광대, 약사와 같은 예술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악사와 같은 예술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져 밀레토스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가난한 자와 독신자와 일할 수 없는 자들은 도시에 들어올 수 없었다. 도시를 완벽한 기계장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히포다모스의 생각이었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연애나 풍류 따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대양 한가운데 있는 섬 퐁든블러 고등학교가 점거된 지 엿새째 되던 날 막시밀리앙은 자기 컴퓨터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통하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농성자들은 이제 물과 전기를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오폴은 빗물을 받아 저장할 통을 만들게 했다. 그는 농성자들에게 모래로 몸을 씻는 방법과 소금을 먹음으로써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용변을 적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물보다 더 곤란한 문제는 전기였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손재주가 좋은 몇몇 사람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전자공학 실험실을 뒤졌다. 거기엔 갖가지 설비와 자재들이 아주 많아서 그들은 이미 그곳을 보물창고처럼 이용하고 있는 터였다.
그들은 감광성 극판들을 찾아내어 태양전지를 만들었다. 태양열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었다. 그들은 책상에서 판자를 뜯어내어 풍차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잔디밭의 원추형 천막 꼭대기마다 데이지꽃이 피어나듯 풍차가 솟아올랐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전거 여행 클럽에 자전거들을 발전기에 접속했다. 그럼으로써 햇빛도 비치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상상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되었고 그들의 단결은 더욱 공고해졌다. 전화선을 그대로 둔 탓에 농성자들이 정보 통신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막시밀리행은 그들에게서 그것도 마저 빼앗아 버리기로 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포위 공격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공격 전술에는 새로운 방어 전술이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자기의 무릎마당 때문에 불안해하던 다윗이 이내 마음을 놓는다. 농성자들 중에 마침 특수전지 전화기를 가져온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전화기는 통신 위성과 직접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성능을 지닌 것이어서 컴퓨터 통신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할 형편이었다. 그들은 컴퓨터 통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촛불과 호롱불을 밝히고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벌였다. 어둠이 깃들자 바람에 일렁이는 불빛 때문에 교정 분위기는 사뭇 낭만적이었다. 진리와 일곱 난장이와 아마존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고 설비와 기재들을 나르고 학교 내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학교는 그야말로 참으로 둘러싸인 야영 진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아마존들은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갈수록 군인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군대의 역할은 마땅히 자기를 떠맡아야 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줄리는 친구들을 연습실에 불러 모았다. 그녀의 표정엔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초 몇 자루에 불을 붙여 벽감에 올려놓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어. 뭔데? 어서 말해봐. 프랑신이 담요를 쌓아놓은 곳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재촉했다. 줄리는 일곱 난쟁이들을 차례차례 둘러보고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날 사랑하니?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회가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먼저 침묵을 깼다. 물론이지. 너는 우리의 백설공주고 우리 개미들의 여왕이야. 그러자 줄리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너무 여왕처럼 굴거나 나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거든 주저하지 말고 브루투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한 것처럼 해. 날 죽이라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랑신이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그것을 신호로 모두가 일제히 달려들어 그녀의 팔과 발목을 붙잡고 담요 속에서 뒹굴었다. 주에는 칼로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러자 모두가 그녀를 간지르기 시작했다. 줄리는 어찌 해볼 새도 없이 그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싫어. 간지리지 마. 그녀는 고통스럽게 웃으면서 그 상황이 어서 끝나기를 바랬다. 간지럼을 많이 타설하기보다는 남의 살이 자기 몸에 닿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친구들은 그녀를 고분고분하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었다. 숨이 막힐 듯했다. 자기 자신이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기이한 느낌이었다. 웃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한 차례 간지름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차례 간지름이 이어졌다. 그녀의 몸은 웃음과 아픔이라는 상반되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어떤 깨달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이제 남의 살이 자기 몸에 닿는 것이 왜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지 알 것 같았다. 심유치료 의사의 말이 옳았다. 그녀의 이상행동은 아주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 때의 자기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녀가 세상에 나온 지 16달밖에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집안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마치 물건이라도 되는 듯 양 주거나 받거니 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입맞춤을 퍼붓고 간지리고 억지로 인사를 시키고 뺨이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입술에 루즈를 너무 진하게 바르고 역한 입냄새를 풍기던 할머니들을 떠올렸다. 그 입들이 그녀의 입으로 다가올 때면 어머님들은 공모자가 되어 주위에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녀의 입에 뽀뽀를 하던 그 할아버지도 생각났다. 물론 사랑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이었겠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거였다. 그녀가 남의 살이 자기 몸에 닿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후로 그녀는 집안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식탁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 거기에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면 어른들은 그녀를 끌어내려고 했었지만 그녀는 한사코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식탁 밑에 숨어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았다. 그녀는 어른들이 작별 인사로 마구 퍼부어대는 입맞춤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녀의 의도는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물론 그녀의 심리치료 의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가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살갗이 학대를 당한 것은 분명했다. 그들의 장난은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끝났다. 일곱 난쟁이들은 자기들이 백설공주를 둘러싸고 둥그렇게 다시 앉았다. 줄리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다. 나르시스가 말했다. 죽는 맛이 어때? 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준 거야. 기분이 좀 나아졌니? 프랑신이 물었다. 무척 좋아졌어. 고마워. 너희가 나를 간지린 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또 한바탕 그녀를 간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어댔다. 그 장난이 끝낸 게 한 것은 지웅이었다. 이제 파우아이를 시작하자. 폴이 컵 하나에 꿀을 따랐다. 그들은 각자 돌아가면서 꿀술을 조금씩 마셨다. 그러고 나자 폴은 딱딱한 과자를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의 회의는 그렇게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줄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은 친구들의 눈길에서 진지한 열의를 느꼈다. 그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모두가 아무런 저희 없이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순간에 도달하는 것처럼 더 훌륭한 목표가 있을까? 그런데 꼭 혁명을 해야만 우리는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경찰의 철저한 봉쇄가 야기한 새로운 생활 조건에 관해서 토론을 벌였다.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외부의 압력은 그들의 혁명을 약화시키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단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저녁의 작은 전투. 새 벨로강의 급변의 회오리가 인다. 기술의 발전해 가는 만큼 종교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간다. 손가락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개미들은 도시 곳곳에 자기들의 상징인 동그라미를 그려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들 종교적 냄새가 담긴 페로몬을 벽마다 뿌려놓고 있다. 백사모가 통치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23호는 설교를 통해 자기들 종교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개미들이 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언했다. 신을 믿는 개미들은 부쩍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불신자들을 만나면 손가락들이 신앙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을 으깨어 죽일 것이고 만일 손가락들이 죽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대신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 벨로강에 분열이 생기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한쪽에서 기술파 개미들은 손가락들이 불과
지뢰와 바퀴를 사용함으로써 성취한 것을 본받으려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손가락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신앙파 개미들이 오로지 기도 속에서만 살고 있다. 백사모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고 우려한다. 신자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주변의 개미들을 신자로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살해 사건이 몇 차례 있었지만 다들 내란이 벌어지는 것을 저어하며 쉬쉬하고 있는 형편이다. 백사모와 수개미 24호 그리고 12 탐험개미가 신을 믿는 개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왕의 거처에 모였다. 수개미 24호는 여전히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는 방금 실험실에서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왔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불기술자들은 이제 나뭇잎을 엮어 만든 가벼운 상자 바닥에 흙을 깔고 그 안에 불씨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어떤 지역을 밝히거나 데우고자 할 때 아무런 위험 없이 불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